제1부 마음의 울림, 마음으로부터의 부름. 서울 북쪽 외곽, 조용한 산자락 아래 자리한 작은 마을 소망리에는 누구보다 따뜻한 미소를 가진 할아버지 한 분이 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박영수. 올해로 80을 넘겼지만 여전히 아침이면 손수 정원을 가꾸고 저녁이면 마을 아이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마음 깊은 어르신이었다. 그러나 요즘 들어 영수 할아버지의 눈빛에는 어딘가 알 수 없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몇 달 전부터 그의 눈은 점점 침침해졌고 글자도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노안이겠지.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는 빛에 민감해지고 눈물이 저절로 흐르고 가까운 얼굴조차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게 되었다. 영수 할아버지는 서울의 유명한 안과 병원을 찾아갔다. 정밀 검진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황반변성 초기 증상, 그리고 망막혈관 손상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다. 의사는 덤덤하게 말했다. 연세 때문일 수도 있고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음식을 조심하셔야 해요.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 집에 돌아와 오래된 냉장고 문을 천천히 열었다. 그 속에는 그가 평생 믿고 먹어온 음식들이 줄지어 있었다. 오랜 세월 혼자 살면서도 정갈하게 준비하던 반찬들. 특히 그가 아끼던 것은 삶아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며칠씩 데워 먹던 시래기국, 매일 반찬으로 올리는 갓김치와 무말랭이, 그리고 가끔 혼자 입맛 없을 때 먹던 묵은지전. 그는 의사의 말이 머리에서 맴돌았다. 삶은 채소, 특히 푸른잎 채소를 오래 보관하고 데워 먹는 건 눈 건강에 아주 안 좋습니다. 그리고 발효된 짠 음식, 오래된 김치는 나트륨과 질산염이 높아 시신경을 약화시킬 수 있어요. 그날 밤 영수 할아버지는 작은 메모장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자신의 일상을 하나씩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무엇이 나의 눈을 어둡게 만들고 있었는가? 질문을 마음에 품은 채 그는 매일 먹는 음식, 생활습관, 그리고 아침 저녁의 감정까지 조심스럽게 기록했다. 며칠 뒤 마을 경로당에서 열린 건강 세미나에서 할아버지는 자신의 경험을 조용히 나누었다. 처음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지만 점점 할아버지의 말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 중에는 김순자 할머니도 있었다. 순자 할머니는 할아버지보다 1살 위지만 누구보다 정정했고 음식 솜씨가 좋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순자 밥상이라는 말이 돌 정도였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속에 오래된 기억 하나를 떠올렸다. 몇 년 전 내 동생이 갑자기 눈이 멀어갔지. 그때 의사도 정확한 원인을 말하지 못했어.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만 했는데 혹시 우리도 몰랐던 뭔가가 있었던 건 아닐까? 그날 이후 순자 할머니는 할아버지와 함께 마을 어르신들에게 음식을 나누기 시작했다. 단, 이번엔 조건이 하나 있었다. 건강한 방식으로 조리한 음식만 나눌 것, 그리고 몇 끼 무엇을 먹었는지 다 같이 기록할 것. 영수 할아버지와 순자 할머니는 이를 눈밝은 밥상 프로젝트라고 이름 지었다. 이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빠르게 마을에 퍼져나갔다. 아이들과 손주들이 찾아와 함께 건강한 식단을 만들고 젊은 세대는 노인들의 식단을 돕기 위해 레시피를 검색하고 식재료를 함께 사러 갔다. 영수 할아버지의 집은 어느새 마을의 건강 밥상 센터가 되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서 내려온 한 기자가 이 마을의 특별한 움직임을 취재하러 왔다. 그는 할아버지에게 물었다. 박영수 어르신, 이 모든 걸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할아버지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어느 날 아침, 손자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그 순간 깨달았죠. 삶이란 누군가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큰 축복이라는 걸. 그래서 남은 날 동안 눈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축복을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기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의 말에는 단순한 건강 정보를 넘어서는 울림이 있었다. 그것은 삶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세월 속에서도 스스로의 가치를 지켜내려는 결심이었다. 이처럼 영수 할아버지의 작은 의문과 실천은 단지 한 사람의 눈을 위한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월에 지친 많은 이들에게 다시금 삶을 바라보게 만드는 등불이 되어가고 있었다. 영수 할아버지는 자신이 평생 믿고 먹어온 음식들이 어쩌면 시력을 해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의 마음속엔 혼란과 의문이 가득했다. 그렇게 정성스럽게 담근 김치가? 정월마다 삶아 말리던 시래기가? 우리가 먹고 자란 것들이 왜 해롭다는 거지? 그의 이런 의문은 마을 어르신들에게도 똑같이 들려왔다. 눈밝은 밥상 프로젝트가 시작된 뒤 어르신들은 매일 먹는 음식들을 다시 들여다보게 되었다. 하루는 경로당에 모인 20명 남짓한 사람들이 각자 자주 먹는 반찬과 조리법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중에서도 자주 언급된 음식들이 있었다. 대표적인 5가지가 바로 배추김치, 갓김치, 시래기국, 묵은지 볶음, 그리고 기름에 볶은 고사리였다. 모두가 이렇게 말했다. 이건 건강에 좋은 음식이잖아. 오래전부터 먹었는데 아무 문제 없었어. 하지만 서울에서 온 보건소 영양사는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전통 음식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지나친 염분, 보관 방식, 재가열 과정이에요. 특히 노년층은 신장 기능과 혈관 탄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이 눈 건강에 더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놀람과 혼란이 함께 번졌다. 그중 순자 할머니는 손을 들고 말했다. 그럼 우린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거예요? 영수 할아버지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우리는 우리가 알던 방식대로 최선을 다한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더 나은 방법을 알게 됐으니 바꾸면 되는 거죠. 다음 날부터 영수 할아버지는 착한 음식의 함정이라는 제목의 손글씨 노트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는 마을 어르신들에게 자주 먹는 음식 중 눈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예시 5가지를 적어 내려갔다. 첫째, 오래된 묵은지와 갓김치. 많은 어르신들이 발효가 오래될수록 더 깊은 맛이 난다고 믿었다. 그러나 지나치게 숙성된 김치는 질산염 함량이 높아지며 체내에서 니트로소아민이라는 유해물질로 전환될 수 있다. 이는 망막세포의 손상을 유발하고 혈관 염증을 유도할 수 있다. 둘째, 시래기국과 같은 삶은 채소류. 할아버지는 특히 시래기국을 좋아했다. 말린 무청을 푹 끓여 들기름에 살짝 볶아낸 뒤 장국에 넣는 그 맛은 어릴 적 어머니 손맛을 떠올리게 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채소들을 한번 삶은 후 장기간 냉장 보관하고 반복해서 데워 먹는 과정이었다. 이때 발생하는 아질산염이 눈의 모세혈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셋째, 기름에 볶은 고사리나 나물들. 특히 명절 이후 냉동 보관되었다가 재활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한번 사용한 들기름이나 참기름은 쉽게 산화되며 산화지질은 망막을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증가시킨다. 게다가 대부분 높은 온도에서 과도하게 볶는 조리 방식은 채소 속 비타민 A, C를 파괴의 시력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넷째, 장조림이나 젓갈류. 짠 음식은 오래 보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안군의 혈류량 감소를 유발해 시신경에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준다. 게다가 젓갈 속 일부 아밀류는 체내에서 염증 반응을 유도할 수 있다. 다섯째, 나물과 우유를 함께 먹는 식습관. 특히 시금치나 머위, 두릅과 같이 옥살산이 높은 채소를 칼슘이 풍부한 음식과 동시에 섭취할 경우 칼슘 흡수율이 급격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체내에 칼슘 옥살산염 결정이 쌓여 신장뿐 아니라 눈 조직의 미세순환에도 방해가 된다. 이런 사실들을 접한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충격을 받았다. 도대체 뭘 먹어야 하냐는 탄식도 나왔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사람들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할아버지는 다짐했다. 이제는 내가 평생 사랑해온 음식들을 나와 이웃의 건강을 위해 새롭게 재해석할 때다. 그날 오후 영수 할아버지와 순자 할머니는 함께 첫 번째 별표 눈 건강 밥상 체험 별표를 준비했다. 메뉴는 다음과 같았다. 당근과 붉은 파프리카 겉절이, 칼륨이 풍부한 찐 감자와 들깨 소스, 저온에 볶은 케일나물, 저염 토마토 된장국. 그 맛은 심심했지만 사람들은 입안에서 퍼지는 재료 본연의 맛에 놀랐다. 그리고 먹고 난 뒤에 몸의 가벼움, 눈의 편안함을 경험했다. 그날 밤 영수 할아버지는 다시 노트를 꺼내 이렇게 썼다. 우리가 몰랐던 것은 죄가 아니다. 그러나 이제 알게 되었다면
외면하지 않는 것이 나이든 사람의 지혜다. 마을 어르신들이 눈밝은 밥상 프로젝트에 하나둘씩 관심을 갖게 되자 박영수 할아버지는 어느 날 한 가지 질문을 던졌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누군가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마음이 찡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그 질문에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몇몇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중 한 사람, 최동일 할아버지, 나무를 다루던 전직 목수는 입을 열었다. 작년 봄, 손녀가 첫 발레 공연을 했을 때였지. 무대에서 나를 찾으면서 활짝 웃더라고. 그때 얼굴이 반짝반짝했어. 그런데 그게 내가 또렷하게 본 마지막 얼굴이었어. 최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엔 깊은 그리움이 묻어났다. 그는 이어 말했다. 요즘은 눈이 침침해서 손녀가 웃고 있는 건지 피곤한 건지 잘 모르겠어. 목소리는 그대로인데 표정을 볼 수 없으니 마음이 멀어지는 것 같아. 그 말을 들은 사람들 사이에 묘한 울림이 퍼졌다. 그들은 모두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무엇을 잃고 있는지 혹은 잃어가고 있는지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단지 글자가 흐릿해지는 게 아니었다. 세상과의 연결이 끊기고 있었던 것이다. 박영수 할아버지는 알고 있었다. 눈이 보이지 않으면 불편한 것도 많지만 더 큰 문제는 감정의 언어를 읽지 못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사람의 눈빛, 미소, 눈물, 떨리는 입술. 그 모든 것이 비언어적 소통이고 눈은 그 언어를 해석하는 창구였다. 시력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사물을 못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닿는 길이 점점 막히는 것이었다. 그날 이후 경로당에서는 매주 한 번 눈이 기억하는 장면이라는 시간을 만들었다. 어르신들은 돌아가며 자신이 기억하는 가장 아름다웠던 시각적 장면 하나를 나누는 것이었다. 처음엔 쑥스러워했지만 점점 입이 열렸다. 할머니가 부엌에서 김치전 뒤집던 손길. 첫 월급으로 산 회색 정장. 거울 앞에서 어색하게 웃던 내 모습. 논두렁에 핀 유채꽃을 바라보며 장독대에 앉아있던 어머니.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박영수 할아버지는 생각했다. 우리가 눈으로 본다는 것은 단지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품고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걸. 그 무렵 할아버지의 눈은 여전히 침침했지만 기억의 시력은 오히려 더 또렷해져 가고 있었다. 하루는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에서 자원봉사 중인 젊은 교사 김다정 씨가 경로당을 방문했다. 그녀는 노인들을 위해 감정 그림 카드를 활용한 놀이 시간을 마련했다. 다양한 표정을 지닌 인물 그림을 보여주며 감정을 맞히는 게임이었다. 어르신들은 처음엔 어려워했지만 곧 작은 변화들이 생겨났다. 이건 분명 기뻐서 울먹이는 표정이야. 이 사람은 웃고 있지만 마음은 지쳐 보여. 그들은 눈앞의 이미지보다 과거 자신이 느꼈던 장면들을 바탕으로 감정을 읽어냈다. 김다정 씨는 놀랐다. 어르신들은 보는 게 아니라 느끼고 계시네요. 그녀의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다. 나이가 들고 시력이 흐려져도 감정의 시야는 오히려 깊어질 수 있다는 증거였다. 그러나 박영수 할아버지는 그렇게 느끼면서도 여전히 아쉬움이 남았다. 특히 손자 지훈이가 그림을 들고 와 자랑할 때마다 색을 또렷이 구분하지 못해 고개만 끄덕이는 자신이 안타까웠다. 그래서 그는 결심했다. 지금 내가 더 늦기 전에 이 눈이 조금이라도 빛을 되찾을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자. 그는 식단을 철저히 바꾸고 햇살 아래서 눈 운동을 시작하고 자기 전에 반드시 따뜻한 수건찜질을 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노란색 당근을 손질하면서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나는 아직 누군가의 얼굴을 사랑할 수 있는 눈을 갖고 있다. 그의 작은 결심과 실천은 곧 마을에 또 한 번의 변화를 일으켰다. 이제 어르신들은 자신의 시력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기억과 사랑, 그리고 연결을 위한 통로라는 것을 체감하게 되었다. 시력이 흐려질 때 우리는 물리적인 빛만이 아니라 삶의 감정까지 잃어간다. 그러나 그것을 다시 붙잡는 시작은 언제나 자신에게 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박영수 할아버지는 자신이 잃어가고 있는 시력 속에서 다시 무언가를 찾고자 했다. 그는 단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환자가 되고 싶지 않았다. 그보다는 스스로 알고
선택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음식이 눈에 좋은가에 대해 하나하나 공부하기 시작했다.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서 근무 중인 조카 며느리 김세연 영양사가 도움을 주었다. 삼촌, 우리가 평소에 먹는 채소 중에도 눈에 정말 좋은 게 많아요. 단, 어떻게 조리하느냐가 핵심이에요. 그녀는 박 할아버지에게 4가지 채소를 소개했다. 그 이름은 다 낯익었다. 그렇기에 더 놀라웠다. 당근, 붉은 파프리카, 케일, 토마토. 이 4가지는 단순히 건강에 좋은 채소가 아니라 눈 건강을 위해 특별히 주목해야 할 재료였다. 첫째, 당근. 당근은 오랫동안 눈에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왔다. 그 이유는 당근에 풍부하게 함유된 베타카로틴, 즉 비타민 A의 전구체 덕분이다. 비타민 A는 망막의 로놉신 형성에 직접 관여하며 빛 자극을 인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당근을 익히지 않고 생으로 무쳐 먹거나 너무 오래 볶아 비타민이 손실되는 방식으로 조리하곤 했다. 김세연 영양사는 말했다. 당근은 기름에 살짝 볶아주는 것이 가장 좋아요. 베타카로틴은 지용성이라 기름과 만나야 흡수율이 올라가요. 단, 센 불에 오래 볶으면 파괴되니까 중불에 3분 이내로 조리하세요. 그래서 박 할아버지는 당근 들깨 볶음이라는 새로운 반찬을 만들어 보기 시작했다. 들깨가루와 참기름을 넣고 당근채를 살짝 볶은 이 반찬은 입안에서 고소함과 단맛이 어우러져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식사 후 눈의 피로감이 훨씬 줄어든 듯한 기분이 들었다. 둘째, 붉은 파프리카, 빨간 피망. 이 화려한 색의 채소에는 비타민C와 루테인이 풍부하다. 특히 루테인은 황반, 시력의 중심부, 을 보호하는 항산화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한국에서는 파프리카를 보통 생으로 먹는 경우가 많은데 소화력이 약한 어르신들에겐 생식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세연 씨는 할아버지에게 조언했다. 파프리카를 얇게 썰어 살짝 데친 후 식초와 꿀을 살짝 섞은 양념에 절여보세요. 피클처럼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단, 소금은 최소한으로요. 이 조리법은 마을에서도 인기를 끌었다. 특히 입맛이 없던 순자 할머니가 이건 입안이 환해지는 맛이네라고 말했을 정도였다. 셋째, 케일. 케일은 원래 서양 채소였지만 최근 한국에서도 건강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녹색 채소에는 루테인, 제아잔틴,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K가 풍부하게 들어있다. 특히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청색광 차단에 효과적이며 노화로 인한 황반 변성 예방에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많은 어르신들이 케일의 쌉싸름한 맛을 어려워했다. 그래서 박 할아버지는 케일을 쪄서 참기름, 들깨가루, 다진 마늘, 간장 약간으로 무쳐 나물처럼 만들어 보았다. 그렇게 조리하니 쌉싸름함은 줄고 고소함이 살아나 어르신들 입맛에 맞았다. 특히 혈압이 높은 어르신들에게도 부담이 없었고 식사 후 눈이 개운하다는 반응이 많았다. 넷째, 토마토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 과채류다. 특히 열을 가했을 때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는 토마토를 주로 생으로 먹거나 설탕을 뿌려 먹지만 영수 할아버지는 조리 토마토의 가치를 새롭게 보기 시작했다. 그는 토마토 된장국을 만들어 보았다. 된장의 깊은 맛에 토마토의 산미가 어우러져 예상외로 담백하고 깔끔한 국이 되었다. 토마토를 깍둑 썰어 넣고 끓이는 이 국은 마을 어르신들의 아침국으로 자리 잡았다. 이 4가지 채소는 단순히 영양소의 조합을 넘어서 우리 몸의 눈과 마음을 동시에 위로해주는 식재료였다. 특히 할아버지는 식사 후 눈의 피로가 줄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꺼풀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느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음식들이 어렵거나 낯선 식단이 아니라 익숙한 조리 방식에 약간의 주의와 애정을 더한 결과였다는 점이다. 눈밝은 밥상 프로젝트는 이제 4가지 채소 캠페인으로 확장되었다. 마을의 주부들, 중년의 자녀 세대, 심지어 초등학생들까지 우리 집 당근 요리법을 나누기 시작했다. 박영수 할아버지는
손자 지훈이에게 손편지를 썼다. 할아버지는 너의 웃는 얼굴을 오래오래 보고 싶단다. 그래서 오늘도 당근을 자르고 케이를 데치고 있지. 이 밥상이 바로 너를 위한 사랑이란다. 눈밝은 밥상은 마을에 점점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당근볶음, 토마토 된장국, 케일나물 등 눈에 좋은 음식들이 어르신들의 식탁에 자연스럽게 오르기 시작했고, 누구보다도 박영수 할아버지는 매일의 밥상이 삶을 바꾸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 날 경로당에 들른 보건소 의사 오지훈 박사는 중요한 지적을 했다. 음식 자체가 좋아도 조리와 섭취 방식이 잘못되면 그 효과는 줄어들거나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어르신들은 당황했다. 우린 이미 채소도 잘 먹고 짜게 안 먹으려고 노력하는데 또 뭐가 문제란 말인가요? 오지훈 박사는 조심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여러분은 정말 최선을 다하고 계세요. 하지만 우리가 자주 놓치는 몇 가지 습관들이 있습니다. 건강한 식재료를 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떻게 다루고, 언제 먹고, 어떤 습관과 연결되는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그날 강의에서는 노년층이 흔히 저지르는 5가지 실수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이어졌다. 첫째, 채소를 과도하게 삶거나 끓인 뒤 물을 버리는 습관. 오랫동안 채소를 끓여 먹는 문화는 한국 가정에서 익숙하다. 하지만 채소를 삶은 물에는 별표 수용성 비타민, 비타민 C, 비군, 별표 이 대부분 녹아나가 있다. 특히 시래기나 무청, 시금치를 오래 삶고 그 물을 버리는 습관은 가장 중요한 영양소를 쓸모없이 흘려보내는 결과가 된다. 해결 방법으로는 채소를 데치되 물을 국물로 활용하거나 살짝 찐 후 조리하는 방식이 제안되었다. 둘째, 기름에 센 불로 오래 볶는 조리 방식. 고소한 맛을 위해 자주 사용되는 들기름, 참기름은 발연점이 낮아 높은 온도에서 쉽게 산화된다. 이때 생성되는 산화지질은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눈의 망막 조직에도 손상을 줄 수 있다. 오 박사는 기름을 사용할 땐 중불 이하에서 3분 이내 조리를 권장했다. 그리고 들기름보다 발연점이 높은 아보카도유나 포도씨유도 적절히 활용하면 좋다고 덧붙였다. 셋째, 음식 재가열과 보관의 문제. 어르신들은 음식을 여러 날 나눠 먹기 위해 냉장고에 넣었다 꺼내어 여러 번 데워 먹는 습관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음식 내의 질산염이 아질산염으로 전환되는 위험을 높인다. 특히 푸른잎 채소를 반복 데워 먹는 것은 눈 건강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위장에도 부담을 준다. 박 할아버지도 찬찬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시래기국은 3일씩 데워 먹었지. 이제는 한 번 먹을 분량만 끓이는 게 낫겠구먼. 넷째, 특정 음식의 조합이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는 경우. 예를 들어 시금치, 옥살산이 많음, 우유, 칼슘이 많음을 함께 먹는 것은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체내의 결석을 유발할 수 있는 칼슘 옥살산염을 형성할 수 있다. 또한 김치와 생선을 함께 먹을 경우 질산염과 아민이 만나 니트로소아민이라는 발암 가능 물질로 전환될 수 있다. 오 박사는 강조했다. 음식의 조화도 중요합니다. 같은 영양소라도 무엇과 먹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어요. 다섯째, 식사 직후의 생활 습관. 많은 어르신들이 식사 후 바로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을 갖고 있었다. 특히 조명이 어두운 곳에서 밝은 화면을 보는 것은 동공을 갑자기 수축시켜 눈의 피로를 높이고 안구 건조증을 악화시킨다. 이러한 습관을 줄이기 위해 박 할아버지는 식후 15분 걷기, 식사 후 창밖 바라보기, 눈 감고 숨 고르기 등을 직접 실천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귀찮았지만 하루 이틀 반복하자 눈이 덜 피로하고 집중력도 더 좋아졌다. 이런 실천이 쌓이자 마을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조리법과 습관에 대한 새로운 대화가 오가기 시작했다. 당근볶음, 난 이제 들기름보다 참기름 반 숟갈만 써. 시래기, 요새 물 안 버리고 그 국물로 죽을 끓여. TV는 밥 먹고 30분 지나서 켜기로 손자랑 약속했지. 그 변화는 빠르지 않았지만
분명하고 조용하게 마을을 바꿔나갔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 마음속에 생겨난 다시 배워도 된다는 믿음이었다. 박영수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평생 먹고 살아온 방식이 틀렸다는 게 아니야. 이제는 그 방식을 지혜롭게 조정할 때가 온 것뿐이지. 그의 말은 어르신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가볍게 했다. 그들은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배우고, 바꾸고, 나누는 삶의 주체가 되어가고 있었다. 박영수 할아버지는 밥상을 차리는 것만큼이나 밥을 먹고 난 뒤의 시간이 중요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다. 좋은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 음식이 몸속에서 어떻게 소화되고 눈에 어떻게 도달하느냐는 식후의 행동과 습관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었다. 할아버지는 서울에서 온 조카 며느리 김세연 영양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세연아, 식후에 특별히 눈 건강을 위해 하면 좋은 습관이 있을까? 그녀는 망설임 없이 말했다. 있죠. 아주 많아요. 그런데 간단한 것부터 실천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녀는 5가지 습관을 조언해 주었다. 박 할아버지는 그걸 자신의 말로 바꾸어 별표 눈을 위한 밥상 후 5계명 별표이라 이름 지었다. 이 계명은 곧 마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고 경로당 벽에 크게 적혀 붙게 되었다. 첫째, 식후 따뜻한 물 한 잔 플러스 레몬 한 방울. 식사를 마친 후 찬물 대신 미지근한 물에 레몬즙 몇 방울을 떨어뜨려 마시는 습관은 단순한 수분 보충을 넘어서 소화 촉진과 혈액순환 개선, 무엇보다도 안구에 필요한 수분 공급과 해독, 작용을 도와준다. 박 할아버지는 이 습관을 시작하고부터 눈이 뻑뻑한 느낌이 덜하고 입안도 개운하다고 말했다. 순자 할머니는 이 물을 밥상 뒤 맑은 물이라 부르며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 둘째, 식후 10분간 천천히 걷기. 음식을 먹은 뒤 바로 앉거나 눕는 습관은 소화불량뿐 아니라 혈류 정체를 유발해 눈으로 가는 산소 공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식사 후 마당을 3바퀴 천천히 걷는 것을 자신의 일과로 삼았다. 그는 말했다. 걸으면서 하늘도 한번 올려다보고 바람도 맞고 눈이 살아있는 걸 느껴. 이 습관은 경로당 어르신들에게도 전파되어 식후 10분 걷기 모임, 노안타파 산책단이 결성되었다. 셋째, 스마트폰과 TV는 30분 뒤에 켠다. 밥을 먹고 나면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바로 TV를 켜거나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이 있었다. 하지만 조명이 어두운 실내에서 갑작스러운 화면 빛을 보면 동공이 급격히 수축하며 안구 피로가 높아지고 노안 증상이 심화될 수 있다. 박 할아버지는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밥 먹고 바로 TV를 보면 마음은 편해도 눈은 괴롭단다. 그는 손자 지훈이와 약속했다. 할아버지는 밥 먹고 30분 지나서야 스마트폰 볼게. 대신 그전에는 너랑 그림도 보고 얼굴도 보자. 그 약속은 둘만의 소중한 시간이 되었고 그 시간 동안 할아버지의 눈은 더 밝게 빛났다. 넷째, 눈 주변 지압과 온찜질. 식사 후 자리에 앉아 눈썹 아래, 관자놀이, 눈꼬리 주변을 가볍게 눌러주는 지압은 눈 주위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피로를 줄이며 건조함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다. 여기에 따뜻한 수건을 눈 위에 살짝 올려주면 눈 속의 별표 기름샘, 마이봄선, 별표 이 부드럽게 열리면서 눈물막 유지에 도움을 준다. 할아버지는 매끼 식사 후 5분 눈 마사지를 실천했고 손녀는 할아버지를 위해 매일 수건을 데워주는 역할을 맡았다. 그 시간은 단순한 건강관리가 아니라 사랑의 의식이었다. 다섯째, 3분 동안 멀리 보기. 가까운 것을 오래 보면 눈은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식사 후 잠시 시간을 내어 창밖 먼 산, 하늘, 나무 끝을 3분 이상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초점 조절근이 이완되며 눈의 피로가 풀리고 시신경이 안정된다. 박 할아버지는 아침 식사 후 마당 평상에 앉아 지리산 능선을 바라보는 3분을 절대 놓치지 않았다. 저 멀리 산을 바라보면 마음도 멀리 열리는 것 같아. 이처럼 간단해 보이는 습관들이지만 그 효과는 의외로 크고
무엇보다 누구나 실천 가능하다는 점에서 강력했다. 마을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변화가 일어났다. 이제는 TV보다 손녀 얼굴을 먼저 봐. 눈 지압해주니까 잠도 더 잘 와. 산책하면서 꽃 이름을 다시 기억하게 됐어. 이러한 변화는 단지 눈 건강의 회복만이 아니라 일상의 감각을 되살리고 마음을 여는 새로운 계기가 되었다. 박 할아버지는 식후 5계명이 붙은 종이 아래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덧붙였다. 눈은 우리가 본 것을 기억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순간 어떻게 느꼈는가를 담아낸다. 이제 마을의 밥상은 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몸을 치유하고 눈을 쉬게 하며 마음을 나누는 작은 성소가 되어가고 있었다. 봄이 깊어갈 무렵 소망리 마을의 벚꽃나무에도 연분홍 빛이 번져가기 시작했다. 박영수 할아버지는 아침마다 마당에 나가 꽃망울을 바라보며 그 속에서 봄의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올해는 어딘가 달랐다. 꽃잎의 윤곽이 또렷하게 보이지 않았고 하늘의 푸르름도 예전 같지 않았다. 그는 안경을 벗어 닫고 다시 써보았지만 세상은 여전히 뿌옇기만 했다. 그 순간 그는 문득 오래전 기억 하나를 떠올렸다. 아내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함께 병원에 갔을 때였다. 진료실에서 의사는 조용히 말했다. 시력이 점점 나빠질 겁니다. 하지만 대신 마음의 눈이 더 깊어질 거예요. 그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다. 눈이 보여주는 세계는 점점 흐려져도 마음이 느끼는 세계는 오히려 더 선명해진다. 그리고 그 감각은 언어보다도 강하고 시각보다도 오래간다. 며칠 뒤 경로당에서는 마을회의 대신 작은 모임이 열렸다. 주제는 눈이 보지 못할 때 우리는 무엇으로 느끼는가였다. 처음엔 조용하던 분위기 속에서 강은희 할머니가 손을 들었다. 작년부터 오른쪽 눈이 거의 안 보이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손주의 손을 잡을 때면 그 아이가 웃고 있는지 울고 있는지 느껴져요. 눈은 잘 안 보이는데 마음이 더 밝아진 것 같아요. 사람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 대부분은 시력이 점점 어두워질수록 다른 감각이 깨어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었다. 텃밭에 앉아 있으면 흙 냄새만으로도 봄이 왔다는 걸 알겠어. 바람 소리만 들어도 오늘 하루가 맑은지 흐린지 감이 와. 이런 이야기들이 이어지면서 사람들은 눈이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기관이 아니라 삶을 감각적으로 살아가는 중심이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느꼈다. 박영수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요즘 손자의 얼굴이 또렷이 보이지 않아. 하지만 그 아이가 들어올 때 풍기는 기운, 뛰어오는 발소리만으로도 기분을 읽을 수 있어. 그게 아마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진짜 보는 거 아닐까? 그 말은 모인 사람들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다. 그들은 더 이상 눈이 흐릿해지는 것을 상실로만 보지 않았다. 그 속엔 다른 식의 이해와 연결의 가능성이 숨어 있었던 것이다. 며칠 뒤 김다정 교사가 마을에 다시 방문했다. 그녀는 어르신들과 함께 감각의 일기를 써보자고 제안했다. 하루 동안 본 것, 들은 것, 느낀 것을 각각 나누어 적는 간단한 기록이었다. 박영수 할아버지는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오늘은 당근을 썰며 아이 웃음소리를 들었다. 꽃잎이 흐릿했지만 봄 냄새가 진하게 느껴졌다. 지훈이의 손이 내 손을 꼭 잡았을 때 나는 그 무엇보다 분명하게 삶을 느꼈다. 그는 눈이 아니라 손끝과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던 것이다. 이 경험은 마을에 작은 변화를 가져왔다. 더 이상 시력이 나빠지는 것을 두려워하기만 하지 않았다. 대신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 감각이 살아있는 것을 느끼려는 노력을 시작했다. 눈밝은 밥상도 변화했다. 음식 자체뿐 아니라 그 음식을 준비하고 나누는 과정에서 서로의 표정과 목소리, 기운에 더 집중하는 시간이 되었다. 순자 할머니는 말했다. 이젠 반찬이 조금 짜도 누군가가 정성껏 만들어줬다면 그 마음이 먼저 느껴져요. 예전에는 눈으로만 음식을 봤는데 지금은 그 안에 담긴 사랑을 먼저 느끼게 돼요. 그 말은 마을의 새로운 구호처럼 퍼져나갔다.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느끼는 것이야말로 진짜 봄이다. 박영수 할아버지는 손자 지훈이에게
옛 사진 한 장을 보여주며 말했다. 이건 너 태어나기 전 봄날에 찍은 사진이란다. 그땐 색도 선명하고 나무도 또렷했지. 하지만 말이야, 그날 내가 느꼈던 따뜻한 햇살과 내 할머니의 웃음은 지금도 내 마음에 생생히 살아있어. 지훈이는 묻는다. 할아버지, 눈이 잘 안 보여도 기억은 그대로예요? 할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했다. 기억은 눈이 아니라 사랑으로 남는 거란다. 그 말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었다. 삶을 살아온 사람들의 진실한 통찰이자 잃어가는 것 속에서 더 깊은 것을 발견한 자의 언어였다. 이제 소망리 마을은 눈으로 보는 것보다 마음으로 느끼는 삶의 가치를 배워가고 있었다. 그들은 점점 알게 되었다. 시력은 줄어들 수 있지만 감각은 자라날 수 있고 눈은 흐릿해져도 마음의 빛은 더욱 선명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봄이 깊어지며 소망리에는 따스한 햇살이 하루 종일 마을을 감싸고 있었다. 박영수 할아버지는 마당 평상에 앉아 작은 노트를 펼쳤다. 그 안에는 지난 몇 달간 그가 배운 것, 느낀 것, 실천한 것들이 한 줄 한 줄 손글씨로 적혀 있었다. 처음엔 단순히 눈을 위해 시작한 기록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글들은 음식과 건강을 넘어서 삶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담아내는 이야기로 바뀌고 있었다. 음식은 몸을 고치지만 배움은 마음을 살리는구나. 그는 혼잣말처럼 그렇게 중얼거렸다. 며칠 후 서울에서 김세연 영양사가 다시 마을을 찾았다. 그녀는 어르신들과 함께 작은 발표회를 열었다. 주제는 내가 배운 가장 소중한 건강 상식이었다. 어르신들은 각자 자신만의 방식으로 발표를 준비했다. 어떤 이는 글로 적었고, 어떤 이는 손 그림을 그렸으며, 어떤 이는 조심스레 입으로 말해나갔다. 전에는 당근은 그냥 딱딱한 채소라 생각했어요. 이제는 그 주황색이 내 눈을 살리는 빛이라는 걸 알게 됐죠. 김치를 많이 먹는 게 건강한 줄만 알았어요. 이젠 덜 짜게, 덜 오래 익혀 먹는 게 더 좋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예전엔 그냥 걷기 귀찮았는데 식사 후 10분 걷기가 눈과 머리를 맑게 해준다는 걸 몸으로 느꼈어요. 김세연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지혜입니다. 배운 것을 실천하는 것 자체가 이미 치유이며 회복입니다. 그날 발표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을 사람들이 자기 삶을 이해하고 스스로 치유의 주체가 되는 과정의 증거였다. 그 이후 박 할아버지와 마을 사람들은 매주 한 번 눈 밝은 공부 모임을 열기로 했다. 주제는 매주 달랐지만 한 가지 원칙이 있었다. 알게 된 것은 나누고 느낀 것은 실천한다. 처음엔 음식 이야기에서 시작했다. 그러다 점점 조명, 수면 습관, 감정 관리, 책 읽는 방법, 심지어 휴대폰 글자 크기 설정까지 생활의 모든 부분이 시선과 연결된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밤늦게 휴대폰 보면 눈이 멍해지던 이유를 이제야 알겠어요. 책을 읽을 때 30분마다 눈을 감고 숨 쉬는 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감정이 격해질 때 눈도 흐릿해진다는 걸 느꼈어요. 마음이 눈과 연결돼 있더라고요. 이러한 자각은 어르신들의 삶의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큰 변화는 자신에 대한 존중감의 회복이었다. 배움은 단지 새로운 정보를 얻는 게 아니라 자신을 돌볼 수 있다는 믿음, 스스로의 삶을 주도할 수 있다는 확신을 되찾는 일이었다. 박 할아버지는 회의 중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늙었다고 배움을 멈춘 게 아니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몸도 마음도 아팠던 거지. 이제 배우기 시작했으니 늦은 게 아니야.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고치는 시간이지. 그의 말에 모두가 박수를 보냈다. 그날 이후 어르신들 사이에 한마디가 유행처럼 번졌다. 배움은 약이다. 그 말은 과장이 아니었다. 정보는 어느새 약이 되었고 공부는 치료가 되었으며 나눔은 예방이 되었다. 그러던 중 마을 초등학교에서도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다. 손자 지훈이의 반에서 가족 건강 인터뷰 숙제를 하면서 많은 아이들이 자신의 할머니, 할아버지를 인터뷰했다. 우리 할머니는 밥 먹고 산책하면 눈이 맑아진대요. 우리 할아버지는 당근이 눈을 고친다고 했어요.
우리 할머니는 김치를 덜 짜게 담가요. 눈이 안 피로하대요. 아이들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건강 정보가 흘러나왔고 가정 안에 새로운 대화가 생겼다. 선생님은 학부모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통해 배운 건강 지식이 오히려 가족 전체의 생활 습관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렇게 박 할아버지의 작은 실천은 가정을 넘고 세대를 넘고 마을 전체를 감싸는 작은 물결이 되었다. 그는 노트의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다. 처음엔 눈을 살리고 싶었다. 그러다 삶이 보였고 결국 마음이 치유되었다. 배움은 단지 지식이 아니라 나를 다시 살아가게 하는 빛이다. 박영수 할아버지는 어느 날 아침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내 마루에 펼쳐놓았다. 그 안에는 시간이 더씹혀진 사진들과 편지들, 낡은 안경, 그리고 아내의 마지막 손편지가 들어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아내의 글씨가 새겨진 종이를 들여다보았다. 그러나 이젠 그 글자가 또렷하게 보이지 않았다. 잉크는 흐릿했고 눈은 이미 오래전처럼 선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문장을 그는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다. 여보, 우리가 함께한 날들 중 가장 아름다웠던 건 눈으로 본 것보다 마음으로 느낀 순간들이었어요. 그는 손끝으로 종이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다. 지금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기억 속의 빛은 여전히 눈부셨다. 요즘 들어 그는 자주 지훈이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지훈이는 할아버지의 시력이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더 천천히 말하고 더 자주 손을 잡고 더 밝게 웃었다. 그 웃음은 눈보다 먼저 할아버지의 가슴에 닿았다. 하루는 지훈이가 물었다. 할아버지, 시력이 다 없어지면 나를 못 알아보게 되는 거야? 박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 지훈아. 눈으로 못 보게 되더라도 너의 목소리, 너의 손, 너의 마음은 내 안에 남아있단다. 기억 속의 너는 지금보다도 더 밝고 선명할 거야. 그 말은 단지 위로가 아니었다. 실제로 그는 점점 더 기억의 감각에 의존해 살고 있었다. 소리로, 온도로, 향기로, 감정으로 사람들을 느끼는 능력이 깊어지고 있었다. 그의 손길은 더 섬세해졌고 말은 더 따뜻해졌으며 무엇보다도 사람의 기운을 읽는 힘이 생겨났다. 아무 말 안 해도 알겠어. 지훈이가 오늘 학교에서 힘들었구나. 내 목소리가 조금 작아졌어. 순자 여사, 오늘은 기분이 좋으시네. 된장찌개 냄새가 더 풍성하잖아. 사람들은 처음엔 놀랐지만 곧 알게 되었다. 그는 세상을 보지 않아도 여전히 그 누구보다도 깊게 보고 있었다. 그의 변화는 마을 전체에 영향을 주었다. 어르신들은 점점 시력이라는 개념을 넘어서 기억력, 감정력, 관계력을 삶의 또 다른 빛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눈 밝은 밥상 모임은 어느새 마음 밝은 모임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밥상 위에 놓인 음식은 그대로였지만 그 음식을 나누는 마음이 더 깊어졌기 때문이다. 하루는 마을 도서관에서 작은 전시회가 열렸다. 제목은 우리가 본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었다. 사진 대신 어르신들이 기억하는 장면을 글이나 말로 표현한 것이었다. 아내가 막내를 안고 처음 웃었을 때 창밖의 해가 그녀 머리 위로 스며들었다. 아버지가 논두렁에서 땀 흘리며 웃던 그날 하늘은 분홍빛이었다. 손자가 내게 처음 사랑해요라고 말했을 때 나는 세상이 멈춘 줄 알았다. 이러한 기억들은 마치 빛의 조각처럼 그들의 삶을 반짝이게 했고 보는 이들의 마음에도 불을 켰다. 박영수 할아버지는 전시회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다. 빛은 눈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그건 누군가를 사랑하고 기억하고 잊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태어난다. 그리고 그 빛은 시력이 다 사라져도 마음속에서 계속 살아있는 것이다. 그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보는 것에만 집중하던 삶에서 느끼고 기억하고 이어주는 관계의 힘으로 삶을 재구성하게 된 것이었다.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지훈이와 마당 평상에 앉았다. 봄밤의 바람이 부드럽게 얼굴을 스쳤고 멀리서 개구리 울음소리가 들렸다. 지훈아, 오늘 봤던 가장 예쁜 장면이 뭐였니?
할아버지랑 같이 앉아서 별 본 이 순간. 근데 할아버지는 별이 잘 안 보이시잖아요. 그래, 잘 안 보이지. 하지만 말이야. 내가 손을 꼭 잡아주니까. 나는 지금도 하늘 가득 별이 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단다. 그 순간 아무 말도 필요 없었다. 별보다 밝은 건 눈에 보이는 빛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하는 따뜻한 기억의 빛이었다. 여름의 문턱, 소망리에 해는 하루가 다르게 길어지고 있었다. 들녘에는 초록이 짙게 물들었고 마당 평상 위에는 이른 저녁 햇살이 길게 누워 있었다. 박영수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러나 오늘은 조금 특별한 날이었다. 오늘은 소망리 경로당에서 눈밝은 밥상 프로젝트의 마지막 모임이 열리는 날이었다. 처음에는 단지 눈 건강을 위한 식사 교육으로 시작된 일이 이제는 마을 전체의 식습관을 바꾸고 삶의 태도까지 흔들어 놓을 만큼 깊고 넓어진 시간이었다. 경로당 마당에는 손수 만든 반찬들이 정갈이 차려져 있었다. 당근 들깨볶음, 토마토 된장국, 케일나물, 파프리카 절임. 그 위에 놓인 이름표에는 하나같이 따뜻한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 반찬은 엄마를 기억하며 만들었습니다. 손자의 눈을 지켜주고 싶어서 담갔어요. 내 눈보다 소중한 당신을 위해. 마을 아이들도 함께 모였다.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각자 쓴 손편지를 나누어 주었다. 그 안에는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문장들이 있었다. 할머니, 저도 이제 당근 좋아해요. 우리 같이 오래 보자. 할아버지, 눈은 안 좋아져도 우리 사랑은 더 좋아졌어요. 그 순간 박 할아버지는 눈가가 젖는 것을 느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건강 프로그램이 아니었다. 이건 사랑의 밥상이었고 기억의 식탁이었다. 모임이 시작되고 박영수 할아버지는 천천히 앞으로 나섰다. 그는 손에 작은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다. 그 종이는 지난 몇 달간 그가 써내려간 기록의 마지막 장이었다. 처음 이 밥상을 시작할 때 나는 내 눈을 살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 나는 압니다. 이 밥상이 살린 것은 눈이 아니라 서로를 바라보는 마음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시야는 여전히 흐릿했지만 마음속에 맺힌 얼굴들은 분명했다. 하얗게 샌 머리카락들, 주름진 손등, 눈웃음 지은 입꼬리. 그 모든 것이 그에게는 빛나는 존재들이었다. 내가 배운 것은 많습니다. 건강한 식사법도, 조리의 지혜도,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을 오래 바라보기 위해 오늘을 아껴야 한다는 것도.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은 건 딱 하나입니다. 눈은 결국 사라질지 몰라도 처음 누군가를 바라본 그 마음은 끝까지 남는다는 것. 나는 지금 나의 마지막 밥상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또한 새로운 처음이기도 합니다. 처음으로 삶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눈빛. 처음으로 나를 포함한 모든 존재를 사랑하는 시선. 사람들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다. 그 말은 마치 오래된 나무의 바람 같았고 아침 햇살처럼 부드럽게 모두의 마음을 덮었다. 그날 저녁 박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와 마지막 밥상을 차렸다. 손자 지훈이가 손수 썬 당근을 예쁘게 볶아 접시에 올렸고 순자 할머니가 만든 파프리카 절임이 곁들여졌다. 간이 약한 된장국 속엔 토마토 조각이 동동 떠 있었다. 그는 그 모든 음식을 천천히, 감사히, 기도로 먹었다. 그 맛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삶의 모든 계절이 담긴 맛이었다. 식사를 마친 뒤 그는 마당 평상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알았다. 자신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저 하늘 아래에서 반짝이고 있다는 것. 지훈이가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았다. 할아버지, 이제 별이 안 보여요? 박 할아버지는 손을 뻗어 지훈이의 손을 잡았다. 그래, 별은 잘 안 보이는구나. 하지만 말이야, 내가 웃는 얼굴은 여전히 보여. 내 손의 따뜻함은 눈보다 더 선명하게 느껴진단다. 그 말에 지훈이는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들어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 속에는 무엇인가 반짝이고 있었다. 그건 바로 처음의 눈빛, 사랑으로 시작된 시선이었다. 그날 밤
박영수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다. 꿈속에서 그는 젊은 날의 자신으로 돌아가 있었다. 아내와 함께 들판을 걷고 있었고 햇살 속에서 아이들이 웃고 있었으며 그의 눈은 다시금 또렷하게 모든 것을 담아내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알았다. 그 모든 장면이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기억으로, 마음으로, 사랑으로 남아있는 빛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빛은 앞으로도 그의 삶을, 마을을, 아이들의 미래를 환하게 비춰줄 것이다.